회장님, 저기 시각장애인 할아버지 또 오셨네요. 불쌍하게 자식들은 뭐 하는지. 경비원들은 몰랐습니다. 저 늙은 폐지 수집 할아버지가 바로 이 건물 주인이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여기 있는데 내가 지나가는구나. 박만석, 73세. 태산건설 창업주. 15년 전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은 후 자식들에게 버림받아 쪽방촌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5년 전부터 그의 눈이 다시 보였다는 것을, 일부러 안대를 쓰고 자식들을 지켜봤다는 것을, 다 들었다. 너희가 한 모든 것을. 기자회견장. 만석이 천천히 안대에 손을 댑니다. 그 순간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데, 과연 아버지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준비한 충격적인 유언장의 내용은?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영등포 쪽방촌 골목에 낡은 손수레 바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70세 박만석 할아버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검은 안대가 두 눈을 가린 채 지팡이로 바닥을 톡톡 두드리며 골목길을 나섭니다. 할아버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옆방에 사는 김영자 할머니가 창문을 열고 소리칩니다. 68세 영자는 만석이가 나가는 걸 보면 항상 불안한 마음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데 어찌 그리 위험한 폐지 줍기를 하는지 몇 번을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괜찮아요, 영자씨. 이 길은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어요. 만석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실제로 눈을 감고도 다닐 수 있다는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이유는 영자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만석은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어갑니다. 15년 전 교통사고 이후 시력을 잃었다는 게 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골목을 빠져나온 만석은 익숙한 손길로 폐지를 줍기 시작합니다. 편의점 뒤, 식당 골목, 아파트 재활용 수거함. 그의 손은 마치 눈이 달린 것처럼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사실 만석의 눈은 5년 전부터 멀쩡히 보입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해준 각막 이식 수술 덕분이죠.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이 할아버지 또 나왔네. 불쌍하게 눈도 안 보이면서. 지나가던 젊은 여자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만석은 고개를 숙이고 폐지를 줍습니다. 불쌍하다는 말, 이제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를 불쌍하게 만든 건 사고가 아니라 바로 자식들입니다. 오전 10시 만석은 폐지를 팔고 5천 원을 받아줍니다. 하루 버리치고는 괜찮은 편입니다. 쪽방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저 시각장애인분 매일 여기서 폐지 주우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안 됐다. 그러게요. 자식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는 아줌마들의 수군거림입니다. 만석은 지팡이를 더 세게 땅에 찍으며 걸어갑니다. 자식들이 뭘 하냐고요?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만석이 세운 태산건설을 차지해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죠. 쪽방에 돌아온 만석은 안대를 벗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을 바라봅니다. 맑고 또렷한 눈동자. 5년 전 수술 후 처음 눈을 떴을 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다시 보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곧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 뒤 만석은 몰래 자식들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호화로운 빌딩, 태산건설 회장실 자신이 맨손으로 일군. 그 회사를 장남 준혁이가 차지하고 있었죠.
비서에게 아버지가 왔다고 전하라 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약속 없는 방문객은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방문객이라니. 자기 아버지를 방문객이라 부르다니. 만석은 그날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눈먼 아버지, 쓸모 없어진 아버지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걸. 그날 이후 만석은 결심했습니다. 계속 장애인으로 살겠다고. 그리고 자식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만석은 황급히 안대를 다시 씁니다. 만석 씨, 접니까? 국 좀 끓였어요. 영자의 목소리입니다. 만석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문을 엽니다. 아이고, 영자 씨. 항상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우리 같은 처지에 서로 도와야죠. 영자는 뚝배기를 들고 들어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만석은 영자를 바라봅니다. 안대 너머로 보이는 영자의 모습.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영자는 만석이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영자는 만석의 돌아가신 아내 정희의 친구였다는 것. 정희가 세상을 떠나기 전 영자에게 부탁했습니다. 만석을 부탁한다고. 그래서 영자는 일부러 쪽방촌으로 이사 왔고 우연을 가장해 만석과 가까워졌습니다. 영자 역시 자신만의 비밀을 품고 있는 겁니다. 만석 씨, 오늘 폐지값은 얼마나 받았어요? 5,000원이요. 요즘엔 그나마 낫습니다. 이런 힘든 일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차라리 정부 지원이라도 받으시지. 만석은 고개를 젓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자식들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연락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살 수 있으면 감사하죠. 영자는 한숨을 쉽니다. 만석이의 자식들 이야기는 들은 적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로 눈을 잃자 요양원에도 보내지 않고 내쫓았다고.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석 씨 자식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벌 받을 겁니다. 만석은 쓰게 웃습니다. 벌을 받을 거라고요? 지금 자식들은 잘만 살고 있습니다. 준혁은 태산건설 회장으로 승승장구하고 준호는 전무로 형을 돕고 막내딸 지혜는 강남에서 피부과 의원을 운영합니다. 모두 만석이 물려준 재산과 인맥으로 호화롭게 살고 있죠. 하지만 만석은 알고 있습니다. 준혁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 준호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 지혜가 탈세를 하고 있다는 것. 지난 5년간 영자의 도움으로 자식들의 비리를 낱낱이 조사했습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히 모았습니다. 영자 씨, 세상에 공짜는 없답니다. 언젠가는 다 갚게 되어 있어요. 만석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습니다. 영자는 그 말뜻을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지만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낍니다. 그날 밤 만석은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안대를 벗은 그의 눈으로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자식들의 비리 증거, 회사 횡령 내역, 탈세 자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유언장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가르쳐 줄 게 있다. 만석은 서류를 다시 넣고 안대를 씁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교육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 그걸 가르쳐 주려는 아버지의 마지막 수업이죠. 태산건설 회장실 48 박준혁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묻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만석이 평생 일궈온 이 자리, 지금은 온전히 준혁의 것입니다. 15년 전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뒤로 회사는 준혁의 손아귀에 들어왔죠. 회장님, 이번 달 비자금 조성 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과장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준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정대로 진행해. 어차피 감사에 안 걸리게 해놨어.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자 준혁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강남의 빌딩 숲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모든 게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거라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그저 회사를 만들었을 뿐 키운 건 바로 자신이라고 믿죠. 사실 준혁은 아버지 만석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15년 전 사고 직후 준혁은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완강히 거부했죠. 그래서 준혁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혼자 알아서 사세요. 저희는 바쁩니다. 그게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후로 준혁은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동생 준호가 가끔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면 준혁은 차갑게 말했죠. 정신 차려. 저 양반은 이미 우리 인생에 없는 사람이야. 눈먼 노인 챙기느라 우리 인생 망칠 거야? 그렇게 준혁은 아버지를 지웠습니다. 마음속에서도 인생에서도 완전히. 한편 강남의 한 고급 피부과 의원, 막내딸 박지혜는 손님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42살 지혜는 화려한 외모와 세련된 말투로 강남 귀부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피부가 정말 좋으시네요. 비결이 뭐예요? 호호, 그냥 관리 잘하는 것뿐이에요. 지혜는 우아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손님이 나간 뒤 직원이 다가옵니다. 원장님, 세무조사 관련해서 회계사님이 연락 달라고 하셨어요. 알았어. 내가 전화할게. 지혜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탈세 문제 때문에 요즘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수억 원을 빼돌렸는데 들키면 큰일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자신의 인맥을 믿습니다. 오빠 준혁이 검찰에 줄이 닿아 있으니 어떻게든 무마할 수 있을 겁니다. 지혜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 어머니도 일찍 가셨고. 거짓말입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지혜에게 시각장애인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는 게 편합니다. 강남 피부과 원장의 아버지가 쪽방촌에서 폐지를 줍는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날 저녁 준혁의 집에서 3남매가 모였습니다. 정기적인 가족 모임입니다. 준혁의 아내가 준비한 저녁 식사가 차려지고 준호와 지혜가 자리에 앉습니다. 형님, 요즘 회사 일은 잘 되고 있어요? 45 준호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준호는 전무이지만 형 준혁 눈치를 늘 살핍니다. 회사에서 실권은 준혁이 쥐고 있으니까요. 잘 되고 있지. 이번 분기 실적도 좋아. 그건 다행이네요. 준호는 조용히 술잔을 들이킵니다. 사실 준호는 가끔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하지만 형과 아내 눈치가 보여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오빠, 나 세무조사 때문에 좀 걱정이야. 지혜가 입을 엽니다. 준혁은 여유롭게 웃습니다. 걱정 마. 내가 아는 검사한테 이야기해놨어. 적당히 넘어갈 거야. 정말? 오빠 최고야. 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역시 오빠만 믿으면 됩니다. 준혁은 권력과 돈으로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법도 양심도 모두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식사가 끝날 무렵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형님,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어지고 지혜는 황급히 눈치를 줍니다. 오빠,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아니, 그냥 문득 궁금해서.
그만해, 준호야. 준혁이 차갑게 말합니다. 그 양반은 우리가 요양원 가자고 했을 때 거부했어. 본인이 선택한 거야.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 하지만 형님, 됐어. 다시는 그 이야기 꺼내지 마. 준혁의 단호한 말에 준호는 입을 다뭅니다. 지혜도 재빨리 화제를 돌립니다. 그나저나 오빠 다음 달에 우리 의원 확장하는데 축하 파티 꼭 와야 해. 그래, 당연히 갈게. 대화는 다시 일상적인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아버지 만석은 다시 한번 이들의 대화에서 지워집니다. 바로 그 시각 쪽방촌의 만석은 안대를 벗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자가 전해준 소식이 있습니다. 준혁이 회사 돈 10억을 빼돌렸다는 것, 지혜가 세무조사를 권력으로 무마하려 한다는 것. 영자는 만석을 위해 은밀히 자식들을 조사해왔습니다. 만석 씨, 이 서류들 보셨어요? 자식들이 정말 너무합니다. 영자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지만 만석은 놀랍게도 침착합니다. 알고 있었어요, 영자 씨. 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세요? 만석은 쓸쓸하게 웃습니다. 제가 키운 자식들이니까요. 제 책임이기도 합니다. 만석은 과거를 떠올립니다. 사업에만 몰두하느라 자식들에게 돈만 쥐어줬던 시절. 인간의 도리, 효의 가치, 그런 건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성공만이 중요하다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가르쳤죠. 그 결과가 지금의 자식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대로 가르쳐줘야죠. 늦었지만요. 만석은 서류를 정리하며 중얼거립니다. 영자는 만석의 눈빛에서 무언가 단단한 결심을 읽어냅니다. 만석 씨,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있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만석은 다시 안대를 씁니다. 내일도 폐지를 주우러 나가야 합니다. 눈먼 가난한 노인의 삶을 계속 연기해야 하죠. 하지만 그 연기가 끝나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집에서 모임이 끝나고 준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차 안에서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아버지를 버린 죄책감이 점점 커집니다. 여보, 당신 요즘 왜 그래요? 또 장인어른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묻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해. 그냥 마음이 불편해서. 불편하면 찾아뵙든지 하세요. 근데 형님이 싫어하잖아요. 괜히 우리만 손해봐요. 아내의 말에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형의 눈치, 아내의 눈치 사이에서 준호는 그저 비겁한 아들일 뿐입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 만석은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러 강남 쪽으로 향합니다. 영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립니다. 만석 씨, 오늘은 너무 멀리 가시는 거 아니에요? 강남까지는 위험해요. 괜찮아요. 거기 재활용 쓰레기가 질이 좋거든요. 만석은 지팡이를 짚고 버스에 오릅니다. 안대 너머로 보이는 세상을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습니다. 사실 만석이 강남에 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지 가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태산건설 본사 건물 근처 만석은 폐지를 주우며 건물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30년 전 단 한 평의 사무실에서 시작해 이만큼 키운 회사입니다. 지금은 준혁의 손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그 간판을 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저기 시각장애인 할아버지 또 오셨네. 불쌍하게. 경비원들이 수군거립니다. 만석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천천히 폐지를 줍습니다. 바로 그때 건물에서 준혁이 나옵니다.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비서를 대동한 모습입니다. 회장님, 차 준비됐습니다. 응, 가자.
준혁은 만석에게서 불과 10m 떨어진 곳을 지나갑니다. 아버지와 아들 15년 만에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준혁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니,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길거리의 불쌍한 노인일 뿐이죠. 만석은 안대 너머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훤칠하게 잘 자란 아들. 하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진 인간. 만석의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버지는 여기 있는데 내가 지나가는구나. 만석은 중얼거리며 고개를 돌립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차가 건물 앞에 섭니다. 지혜의 차입니다. 오빠 준혁과 점심 약속이 있어 찾아온 겁니다. 지혜는 차에서 내리며 직원에게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잘 넘어갔어? 다행이네. 역시 오빠가 해결해줬어. 지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끊고 건물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런데 입구 쪽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이 보입니다. 검은 안대를 한 초라한 모습. 에휴, 보기 안 좋게. 경비 아저씨들은 뭐해? 지혜는 인상을 찌푸리고 빠르게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불과 5m 거리에서 아버지와 딸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혜 역시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만석은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막내딸, 예쁘게 키운 딸. 한때는 아빠 품에서 재롱 부리던 그 아이가 이제는 아버지를 쓰레기 보듯 합니다. 영자 씨 말이 맞았어. 정말 벌을 받아야 해. 만석은 손수레를 끌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회사에서 퇴근 후 우연히 길을 잘못 들어 쪽방촌 근처를 지나게 됩니다. 내비게이션 오류 때문에 평소 가지 않던 길로 온 겁니다. 여기가 어디지? 쪽방촌? 준호는 창밖으로 낡은 건물들과 좁은 골목을 바라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동네. 준호는 묘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바로 그때 골목 어귀에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는 노인이 보입니다. 손수레에 폐지를 가득 싣고 검은 안대를 한 채 천천히 걷는 모습. 준호는 무심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순간 심장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저 뒷모습이 설마 노인의 걸음걸이, 체형, 뭔가 낯익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곧 준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아버지일 리 없어. 그냥 비슷하게 생긴 거겠지. 준호는 엑셀을 밟아 그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불편합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그 노인의 뒷모습이 자꾸 머릿속을 맴돕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준호는 괜찮다며 손을 내젓지만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여보, 나 장인어른 한번 찾아뵙고 싶어. 뭐라고요? 갑자기 왜 그래요? 아내가 놀라서 묻습니다. 준호는 오늘 본 그 노인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냥 너무 오래 못 뵀잖아. 15년이야, 15년. 형님이 뭐라고 하실지 알면서 왜 그러세요? 괜히 집안 분위기만 이상해져요. 아내의 차가운 반응에 준호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결국 준호는 침실로 들어가 홀로 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한편 만석은 쪽방에서 영자와 마주 앉아 있습니다. 영자는 오늘 수집한 새로운 정보를 전합니다. 만석 씨, 준혁 회장이 이번에 또 비리를 저질렀어요. 하청업체한테 리베이트 받았대요. 얼마나요? 5억입니다. 증거자료 여기 있어요. 영자가 서류를 건넵니다. 만석은 안대를 벗고 서류를 꼼꼼히 읽습니다. 준혁의 범죄 증거가 하나씩 쌓여갑니다. 영자 씨,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도와주시고. 당연한 거예요.
정희 언니가 부탁했잖아요. 만석 씨를 지켜달라고. 만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영자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증거를 모으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거의 다 모았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만석 씨,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그래도 자식들인데. 영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습니다. 만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자식들은 더 큰 죄를 짓게 될 거예요. 지금이라도 깨우쳐줘야 해요. 만석의 눈빛은 단호합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자식들을 파멸해서 구하기 위한 마지막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오늘 본 그 노인의 뒷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설마 아버지일까?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이 커져갑니다. 새벽 2시 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듭니다. 형 준혁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하다가 결국 포기합니다. 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핀잔만 들을 게 뻔합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준호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립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아버지. 이제는 찾고 싶어도 어디 계신지조차 모릅니다. 바로 그때 쪽방촌의 만석도 잠들지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오늘 준호가 쪽방촌 근처를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혹시 자신을 알아본 건 아닐까? 아니, 알아봤다면 차를 세웠겠죠.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해. 만석은 서류 봉투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준혁의 횡령 증거, 지혜의 탈세 자료, 그리고 유언장.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나갑니다. 다음 달이면 모든 걸 끝낼 수 있어. 만석은 안대를 다시 쓰고 침대에 눕습니다. 내일도 폐지를 주우러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야 하니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그날 이후로 계속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 준호를 원망스럽게 바라봅니다. 전무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준호는 괜찮다며 손을 내젓지만 사실 괜찮지 않습니다. 미안한데 오늘 일정 좀 정리해줘. 나가봐야 할 때가 있어. 네. 어디 가시는데요? 개인적인 일이야. 준호는 회사를 나와 차를 몰고 쪽방촌으로 향합니다. 한 달 전 그 골목, 그 노인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시 정말 아버지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떨쳐내고 싶습니다. 쪽방촌에 도착한 준호는 차를 세우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 빨래가 널린 창문들.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산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아저씨, 혹시 이 근처에 시각장애인 할아버지 사시는 거 아세요? 폐지 주우시는 분인데. 지나가는 주민에게 묻습니다. 주민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만석 할아버지 말씀하시는 건가? 저기 골목 안쪽에 계세요. 만석 할아버지. 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만석.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분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사시는데 참 불쌍하세요. 눈도 안 보이시는데 폐지 주우러 매일 나가시거든요.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그 노인이 정말 아버지일까요? 아니, 그럴 리 없어요. 동명이인일 겁니다. 자식들은 없으세요? 글쎄요, 자식들 이야기는 안 하시던데. 아마 계시긴 한가 봐요. 근데 한 번도 찾아오는 거 못 봤어요. 준호는 식은땀이 흐릅니다. 혹시 정말 아버지라면
15년 동안 이런 곳에서 혼자 사셨다는 건가요? 그 할아버지 지금 계세요? 아마 폐지 주우러 나가셨을 거예요. 보통 오전에 나가시거든요. 준호는 비틀거리며 차로 돌아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덜덜 떨립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봐야 합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한편 태산건설 회장실, 준혁은 새로운 비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사 자재를 빼돌려 팔아넘기는 수법입니다. 회장님, 이번 건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규모가 너무 큽니다. 측근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준혁은 자신만만합니다. 걱정 마. 어차피 감독관도 우리 편이야. 문제 없어. 알겠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번 건으로 10억은 챙길 수 있을 겁니다. 권력과 돈,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세상에 못할 게 없습니다. 바로 그때 동생 준호가 회장실로 들어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이 흔들립니다. 형님,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무슨 일 있어? 아버지 혹시 어디 계신지 아세요? 순간 준혁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또 그 소리야? 아까부터 왜 자꾸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형님, 저 쪽방촌에 다녀왔어요. 거기 만석 할아버지라고 시각장애인 분이 계시대요. 준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박만석이 한둘이야? 동명이인이겠지.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준호야. 준혁이 차갑게 말합니다. 정신 차려. 우리 아버지는 15년 전에 우리 인생에서 나가신 거야. 그게 아버지 선택이었어. 우리가 요양원 가시라고 했을 때 거부하신 거 잊었어? 하지만 형님, 됐어. 다시는 이런 이야기 꺼내지 마. 회사 일이나 제대로 해. 준혁의 호통에 준호는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형의 말이 맞습니다. 아버지가 선택하신 겁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립니다. 준호가 나간 후 준혁은 혼자 창밖을 바라봅니다. 사실 준혁도 가끔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철저히 억누릅니다. 감상에 젖어봤자 좋을 게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이제 중요한 건 미래뿐이야. 준혁은 서류를 펼치고 다시 비리 계획을 검토합니다. 그날 저녁 만석은 폐지를 팔고 쪽방으로 돌아옵니다. 영자가 급하게 달려옵니다. 만석 씨,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젊은 남자가 만석 할아버지 찾아왔대요.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갔다던데요. 만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대요? 40대 중반쯤 되는 남자였대요. 고급 차 타고 왔다던데. 만석은 직감적으로 알아챕니다. 준호입니다. 둘째 아들 준호가 자신을 찾아온 겁니다. 만석 씨, 혹시 아드님 아니에요? 그럴 겁니다. 만석은 안대를 벗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준호가 왔다는 건 마음에 조금이나마 양심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준혁이나 지혜와는 다릅니다. 만석 씨,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드님이 다시 오시면 피해야죠. 아직 때가 아닙니다. 만석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직 모든 준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준호를 만나면 계획이 틀어집니다. 앞으로 며칠은 집에만 계실 거예요. 폐지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제가 식사는 챙겨드릴게요. 영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만석을 바라봅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에서 술을 마십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요즘 너무 이상해요. 미안해. 나 혼자 있고 싶어.
준호는 술잔을 비우며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일 다시 쪽방촌에 가봐야 합니다. 그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봐야 합니다. 아버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준호는 두렵습니다.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15년 동안 버려진 아버지를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까요? 일주일 후 태산건설에 검찰 수사가 들이닥칩니다. 준혁의 비리가 언론에 폭로된 겁니다. 회사 자금 횡령, 리베이트 수수, 공사 자재 빼돌리기까지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들고 왔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달려옵니다. 준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뭐, 어떻게 된 거야? 다 손 써놨는데. 모르겠습니다. 언론사에 제보가 들어갔고 증거 자료까지 넘어갔다고 합니다. 준혁은 급히 서류들을 챙기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회장실로 들이닥칩니다. 박준혁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준혁은 발버둥 치지만 소용없습니다. 수사관들은 컴퓨터와 서류들을 압수하기 시작합니다. 준혁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집니다. 같은 시각 지혜의 피부과 의원에도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칩니다. 박지혜 원장님 맞으시죠? 탈세 혐의로 조사하러 왔습니다. 네, 탈세요? 오빠가 다 처리했는데. 말도 안 돼요. 지혜는 당황해서 오빠 준혁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준혁도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원장님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상당합니다. 국세청 직원이 서류를 펼칩니다. 지혜가 숨긴 수억 원의 소득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았죠? 지혜는 주저앉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립니다. 회사에 있던 준호에게도 연락이 옵니다. 형 준혁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 동생 지혜가 국세청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 준호는 급히 회사를 나와 검찰청으로 달려갑니다. 형님. 준호가 외치지만 준혁은 수갑을 찬 채 연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박준혁 회장,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리베이트는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립니다. 저녁 뉴스는 온통 태산건설 비리 사건으로 도배됩니다. 태산건설 박준혁 회장이 15년간 수백억 원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여동생 박지혜 원장도 수억 원대 탈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쪽방촌 만석은 영자와 함께 작은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봅니다. 안대를 벗은 만석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만석 씨, 정말 하신 거예요? 검찰에 제보하신 거예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제가 모은 증거를 모두 넘겼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인데 이렇게라도 해야 정신을 차립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 자식들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겁니다. 만석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떨리고 있습니다. 자식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영자 씨, 제 변호사 친구 이판석 선생님께 연락 좀 해주세요. 알겠어요. 영자는 만석의 손을 꼭 잡습니다. 만석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형 준혁을 면회 갑니다. 유치장 안의 준혁은 완전히 초라한 모습입니다. 며칠 사이 얼굴이 푹 사갔습니다. 형님, 준호야, 나 억울해. 나만 이런 걸 한 게 아니야. 다들 하는 거라고.
준혁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쉽니다. 형님, 그래도 잘못은 인정하셔야죠. 잘못? 내가 뭘 잘못했어? 회사 키운 것도 나고 돈 번 것도 나야. 준혁은 여전히 오만합니다. 준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준호는 지혜를 만납니다. 지혜도 얼굴이 말이 아닙니다.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이 3억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오빠, 나 어떡해. 의원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지혜는 울먹이며 말합니다. 준호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려줍니다. 지혜야, 우리 잘못이야. 너무 욕심을 부렸어. 무슨 소리야? 우린 그냥 잘 살려고 한 것뿐이잖아. 지혜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모릅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그날 밤 준호는 혼자 차를 몰고 쪽방촌으로 향합니다. 일주일 전 가지 못했던 그곳. 이번에는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쪽방촌 골목 어귀에 차를 세운 준호는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주민에게 물어 만석 할아버지가 사는 방을 찾아냅니다. 낡은 건물 2층, 좁은 복도 끝.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안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준호는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그 목소리. 15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준호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검은 안대를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주름진 얼굴, 하지만 분명합니다. 아버지입니다. 누구십니까? 만석이 묻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준호입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한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만석은 침묵합니다. 안대 너머로 아들을 내려다봅니다. 무릎 꿇고 우는 둘째 아들. 그래도 이렇게라도 찾아온 아들. 늦었구나. 만석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습니다. 만석은 아들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방문을 닫습니다. 돌아가거라.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아버지. 준호가 외치지만 문은 닫힙니다. 준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울다가 비틀거리며 일어납니다. 방 안의 만석은 안대를 벗고 눈물을 닦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가야 합니다. 준호는 쪽방촌을 떠나며 온몸이 후들거립니다. 차에 올라타서도 한참을 핸들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15년 동안 그렇게 찾던 아버지를 찾았는데 이미 모든 게 늦어버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준호는 자책합니다. 형 준혁의 말만 따르며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아내의 눈치만 보며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겁니다. 쪽방촌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아가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여보, 아버지를 찾았어. 쪽방촌에 계셔. 눈도 안 보이시는데 폐지를 주우며 살고 계셔.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뭐라고요? 아버님이 그런 곳에? 우리가 버린 거야. 15년 동안. 준호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줍니다. 아내도 할 말을 잃습니다. 그동안 형님 눈치, 체면 때문에 찾아뵙지 못했는데 그 사이 아버지는 이렇게 고생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보, 어떡하죠? 우리 내일 다시 찾아뵙겠어. 빌어야 해. 용서를 구해야 해. 준호는 결심합니다. 형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이제 아버지를 모셔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형 준혁이 구속된 구치소로 향합니다. 면회실에서 준혁을 만난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형님, 아버지 찾았습니다. 뭐?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쪽방촌에 계셨어요. 15년 동안 그곳에서 폐지 주우며 사셨어요. 눈도 안 보이시는데.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준혁은 여전히 냉정합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을 바라봅니다. 형님,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 닥쳐. 그 양반은 우리를 버린 거야. 요양원 가라고 했을 때 거부한 건 그 양반이야. 준혁은 소리를 지릅니다.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아버지 탓으로 돌립니다. 형님은 정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난 회사 키웠고 돈 벌었어. 그게 뭐가 잘못이야. 준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형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준호는 면회실을 나와 동생 지혜에게 전화합니다. 지혜야, 아버지 찾았어. 네? 아버지를요? 전화기 너머로 지혜의 놀란 목소리가 들립니다. 준호는 모든 상황을 설명합니다. 쪽방촌, 폐지 줍기, 시각장애. 오빠. 그럼 우리가 15년 동안. 지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지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고 그것도 그런 비참한 환경에서 살고 계셨다니. 지혜야, 내일 같이 가자.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러. 네. 알겠어요. 지혜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습니다. 그동안 친구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했던 것, 아버지 존재를 부끄러워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한편 쪽방촌의 만석은 영자, 그리고 오랜 친구 이판석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판석은 68살의 노련한 변호사입니다. 대학 시절 만석에게 학비를 빌려 변호사가 된 사람이죠. 만석,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자식들에게 한 푼도 안 남길 거야? 이판석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돈이 자식들을 망쳤어요. 이제 돈이 아닌 다른 걸 가르쳐 줘야죠. 만석은 유언장을 펼칩니다. 전 재산 200억 원. 태상건설 주식, 부동산, 예금 모두 합쳐 200억입니다. 그 돈을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습니다. 전 재산은 영자 씨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합니다. 자식들에게는. 만석은 유언장에 적힌 문구를 읽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양심을 유산으로 남긴다. 돈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도리임을 깨닫기를. 이판석은 한숨을 쉽니다. 영자는 눈물을 닦습니다. 만석 씨, 저는 그 돈 필요 없어요. 차라리 자식들한테. 영자 씨, 이건 제 선택입니다. 영자 씨는 10년 넘게 저를 돌봐주셨어요. 돌아가신 제 아내의 친구로서, 그리고 제 유일한 친구로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만석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영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리고 판석 선생,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세요. 기자회견? 네. 제가 직접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자식들이 무엇을 했는지. 이판석은 놀란 표정으로 만석을 바라봅니다. 만석, 그럼 내 안대를 벗겠다는 거야? 눈이 보인다는 걸 밝히겠다고? 그렇습니다. 이제 연기는 끝입니다. 진실을 밝혀야죠. 만석의 눈빛은 단호합니다. 이판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내가 준비할게. 그날 밤 만석은 혼자 창밖을 바라봅니다. 안대를 벗은 그의 눈에 별이 보입니다. 5년 전 수술로 되찾은 시력. 이 시력으로 자식들의 추악한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희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겠지? 만석은 돌아가신 아내에게 묻습니다. 아내 정희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자식들을 용서하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만석은 압니다. 진짜 용서는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라 잘못을 깨닫게 하는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준호와 지혜가 함께 쪽방촌을 찾아옵니다. 만석의 방문 앞에서 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아버지. 저희입니다. 준호랑 지혜. 안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지혜도 울먹이며 말합니다. 하지만 만석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돌아가거라.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싶습니다. 준호가 외칩니다. 지혜도 함께 빕니다. 아버지,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만석은 문 뒤에서 눈물을 닦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진정으로 뉘우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다. 그때 오너라.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 만석의 목소리가 문 밖으로 들립니다. 준호와 지혜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기자회견요? 무슨? 그때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가거라. 만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준호와 지혜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쪽방촌을 떠납니다. 방 안에 만석은 안대를 벗고 유언장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만 남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 찹니다. 태산건설 비리 사건의 새로운 제보자가 나타난다는 소식에 모든 언론이 몰려든 겁니다. 준호와 지혜는 긴장된 얼굴로 회견장 뒤편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형 준혁은 구치소에 있어 오지 못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정말 오실까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준호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믿을 뿐입니다. 오전 10시 정각 회견장 문이 열립니다. 이판석 변호사가 먼저 들어오고 그 뒤를 따라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검은 안대를 한 채 지팡이를 짚고 있는 만석입니다. 저분이. 준호와 지혜는 숨을 멈춥니다. 아버지입니다. 기자들 앞에 서신 아버지. 만석은 단상 앞에 섭니다. 이판석 변호사가 마이크를 조정하고 기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판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태산건설 창업주의자 전 회장이신 박만석 회장님께서 직접 진실을 밝히시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납니다. 태산건설 창업주요? 박만석 회장은 15년 전 사고로 실종됐다고 알려졌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겠습니다. 이판석이 자리를 비키자 만석이 마이크 앞에 섭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산건설 창업주 박만석입니다. 만석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집니다. 준호와 지혜는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15년 전 저는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 후 자식들에게 버림받아 쪽방촌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아왔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플래시가 터집니다. 하지만 5년 전 익명의 기부자 덕분에 각막 이식 수술을 받았고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입니다. 만석은 천천히 손을 올려 안대에 댑니다.
그러나 저는 일부러 시력을 숨겼습니다. 자식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준호와 지혜는 얼어붙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보이셨다고요? 만석은 천천히 안대를 벗습니다. 그 순간 회견장의 모든 시선이 만석의 얼굴에 집중됩니다. 맑고 또렷한 눈동자. 만석은 기자들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저는 지난 5년간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제 자식들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리베이트를 받고 탈세하는 모습을요. 준호는 주저앉습니다. 지혜는 입을 막고 흐느낍니다. 장남 박준혁은 15년간 회사 자금 15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막내딸 박지혜는 50억 원을 탈세했습니다. 만석은 서류를 꺼내 들어 올립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5년간 모은 증거입니다. 검찰에 이미 제출했고 언론사 여러분께도 공개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듭니다. 질문이 쏟아집니다. 회장님, 그럼 자녀분들을 직접 고발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로서 마지막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자녀분들이 회장님을 버렸다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15년 전 사고 직후 제 자식들은 저를 요양원에도 보내지 않고 내쫓았습니다. 그 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만석의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회견장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회장님, 그럼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 전 재산 200억 원은 자식들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습니다. 회견장이 다시 술렁입니다. 준호와 지혜는 고개를 떨굽니다. 전 재산은 저를 10년 넘게 돌봐준 김영자 씨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합니다. 자식들에게는 양심만 남깁니다. 만석은 유언장을 들어 올립니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효보다 중요한 게 양심이라고. 제 자식들이 그걸 배우길 바랍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듭니다. 회장님, 그럼 왜 진작 시력을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왜 5년이나 숨기셨습니까? 만석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자식들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찾아올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만석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장남 준혁은 제가 건물 앞에서 폐지를 줍는데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막내딸 지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를 쓰레기 보듯 했습니다. 준호는 얼굴을 감싸줍니다. 지혜는 소리 없이 웁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 준호는 달랐습니다. 늦었지만 저를 찾아왔습니다.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만석은 회견장 뒤편의 준호를 바라봅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준호에게만 한 가지를 남깁니다. 용서입니다. 나머지 자식들에게는. 만석은 고개를 젓습니다. 더 이상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견장이 충격에 휩싸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집니다.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뛰어갑니다. 아버지, 아버지. 지혜는 단상으로 달려가지만 경호원들이 막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만석은 지혜를 바라봅니다. 눈물을 흘리는 딸. 하지만 만석은 고개를 돌립니다. 늦었다. 너는 끝까지 나를 부끄러워했다. 친구들에게 내가 죽었다고 거짓말했다. 아버지. 지혜는 주저앉아 울부짖습니다. 준호가 달려와 동생을 안아줍니다. 만석은 마지막으로 기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제 이야기가 세상의 모든 부모와 자식들에게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 성공보다 귀한 것이 바로 사람의 도리라는 것을요. 만석은 단상에서 내려옵니다. 이판석 변호사가 부축합니다.
만석은 천천히 회견장을 빠져나갑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붙잡으려 하지만 경호원들이 막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준호의 외침이 회견장에 메아리칩니다. 하지만 만석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석은 사라집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만석의 기자회견으로 도배됩니다. 태상건설 창업주의 충격 고백, 자식들의 배신, 그리고 전 재산 기부. 온 나라가 이 이야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온 나라가 박만석의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아버지, 5년간 시력을 숨긴 채 자식들을 지켜본 비극. 사람들은 만석을 동정했고 자식들을 비난했습니다. 준혁은 구치소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 일부러 시력을 숨기고 지켜봤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리가. 아버지가 눈이 보이셨다고? 준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인간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폐지 줍는 노인을 지나쳤던 그날, 그게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준혁은 독방에서 며칠을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지혜는 의원 문을 닫았습니다. 탈세 문제로 영업정지를 받았고 추징금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죄책감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언니,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친구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강남의 화려한 집을 정리하고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지혜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딸이었구나. 지혜는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준호는 매일 쪽방촌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이미 그곳을 떠난 후였습니다. 영자도 함께 떠났습니다. 아무도 두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준호는 매일 아버지를 찾아 헤맸습니다.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태상건설은 준혁의 비리로 무너지고 있었고 준호는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준호는 이판석 변호사에게서 연락을 받습니다. 준호 씨, 회장님께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정말입니까? 아버지께서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네. 내일 오후 3시 한강공원 여의도 쪽으로 오세요. 다음 날 준호는 아내와 함께 한강공원으로 향합니다. 지혜에게도 연락했지만 지혜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볼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만석이 앉아 있습니다. 안대는 벗은 채 맑은 눈으로 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옆에는 영자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다가가 무릎을 꿇습니다. 아내도 함께 절을 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만석은 천천히 아들을 바라봅니다. 한 달 사이 준호는 많이 여윈 것 같습니다. 눈가에는 그간의 고통이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일어나거라. 만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하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럽습니다. 준호는 일어나 아버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회사 그만뒀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삶을요. 그래야지. 만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준호야, 내가 늦게라도 찾아온 건 양심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형이나 동생과는 달랐어. 아버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정한 용서는 내가 스스로에게 받아야 해. 만석은 준호의 손을 잡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하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내 손에 달려 있어. 준호는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아버지, 형님은요? 지혜는요? 만석은 한강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준혁이는 감옥에서 제대로 뉘우치고 있을 것이다. 지혜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필요해.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면.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본인들이 스스로를 용서해야 해. 그게 진짜 용서다. 만석은 준호를 바라봅니다. 너는 이미 용서받았다. 왜냐하면 내가 진심으로 뉘우쳤으니까. 하지만 형과 동생은 아직이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어머니 친구분이셨다는 영자 할머니께서는. 만석은 영자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영자 씨는 10년 넘게 나를 지켜줬어. 내 어머니가 부탁한 거였지. 영자 씨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 무너졌을 거야. 영자는 수줍게 웃습니다. 만석 씨가 너무 고생하셔서 제가 도운 것뿐이에요. 영자 씨, 감사합니다. 어머니 대신 아버지를 돌봐주셔서. 준호는 영자에게도 깊이 절을 합니다. 만석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준호야, 이건 내 몫이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5억이야. 내가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는 거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만석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이 돈으로 사람들을 돕는 사업을 해라. 가난한 사람들, 버려진 노인들을 위한 일을. 그게 내 속죄의 길이다. 준호는 봉투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립니다.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석은 일어섭니다. 영자가 부축하려 하지만 만석은 손을 저으며 혼자 일어납니다. 준호야, 형과 동생에게 전해라.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면 언제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네, 아버지. 만석은 영자와 함께 천천히 걸어갑니다. 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아요. 아버지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아내가 준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1년 후 준호는 작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돌보고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아버지가 준 돈으로 시작한 일입니다. 준혁은 감옥에서 출소했습니다. 3년의 징역형을 받고 복역한 후입니다. 출소한 준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혜는 작은 동네 피부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진정한 의사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겨울날 준호의 복지시설에 만석이 찾아옵니다. 영자와 함께입니다. 아버지. 준호는 반갑게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시설 안에는 독거노인들이 따뜻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만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 형님과 지혜도 곧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 드디어. 만석의 눈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조금 후 준혁과 지혜가 도착합니다. 1년 만에 보는 아버지 앞에서 두 사람은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준혁은 진심으로 빕니다. 지혜도 함께 절을 합니다. 만석은 두 자식을 바라봅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진정한 뉘우침이 보입니다. 일어나거라. 만석은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너희가 변한 것 같구나. 네, 아버지. 감옥에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준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도요, 아버지. 이제야 알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걸.
지혜도 눈물을 흘립니다. 만석은 세 자식을 바라봅니다. 모두 달라져 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했습니다. 좋아. 이제 다시 시작하자. 진짜 가족으로. 만석은 세 자식을 끌어안습니다. 준호, 준혁, 지혜 모두 아버지 품에 안겨옵니다. 영자도 옆에서 눈물을 닦습니다. 그날 저녁 5식구는 함께 식사를 합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복지시설의 작은 식당에서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시간입니다. 아버지, 건배하시죠. 준호가 물잔을 듭니다. 5사람의 잔이 부딪힙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만석은 자식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잃었던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진짜 가족을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립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갑니다. 마치 과거의 상처들을 덮어주듯. 만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정희야, 우리 아이들 제대로 돌아왔어. 이제 마음 편히 쉬렴. 눈은 계속 내립니다. 새하얀 눈 위에 새로운 발자국을 남기듯 이 가족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돈이 아닌 사랑으로, 권력이 아닌 양심으로 살아가는 진짜 인생을요.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작은 공감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